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달이 행복한 책입니다. 지은이는 유린, 펴낸 곳은 오늘의 책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펴낸 지 20년이 넘어서 지금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30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물단지 오이병. 녀석은 약골이었습니다. 이제 갓 우리 소대에 전입해온 녀석은 저런 놈이 어떻게 군대에 왔나 싶을 정도로 몸은 약해 빠졌고 정신력도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우리 소대의 애물단지였습니다. 녀석 때문에 뻔질나게 단체의 기합을 받아야 했고 뭘 해도 우리 소대는 대대에서 늘 꼴찌를 했습니다. 녀석은 워낙 주눅이 들어있어 일조조모나 일석조모 때 실수하기 일쑤였습니다. 녀석의 실수는 늘 우리의 단체 기합으로 이어졌고 우리 모두 녀석을 미워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오민철이었습니다. 어휴, 저놈 부모는 자식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군대를 보냈냐. 군대를 빼주든가 하지. 그러게 이게 뭐야. 지 고생하고 우리 고생하고. 야, 저놈 뒷구석도 변변치 않은 모양이더라. 그나마 군대에 와서 밥이나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소대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민철이가 미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내 무반에서 오민철 이병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람은 김병장이었습니다. 녀석 때문에 다른 소대원들이 불만을 터뜨릴 때도 늘 녀석 편을 들며 감싸주었습니다. 야, 나돌아.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번 무장구보에서도 우리 소대는 분명히 꼴찌일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 오이병 저놈은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겠냐. 김병장은 별명이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늘 점잖았고 단 한 번도 후임병들을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이나 행동은 한결같았으며 한마디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름 전투 검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간신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10km 무장구보였습니다. 완전 군장하고 10km를 뛰는 일은 튼튼한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녀석은 낙오할 것이 분명했고 낙오자가 생긴 소대는 심한 기압과 질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장구보하는 날이 왔습니다. 내무반장은 일부러 녀석을 소대 중간에 배치하여 녀석이 지치기 시작하면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부축하도록 했습니다. 불과 2km도 안 뛰었을 때
녀석은 비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대열에 묻혀 겨우 발은 내디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해져 갔고 다리도 거의 풀려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당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뛰는 소대원들이 부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 깃발을 들고 대열 밖에서 뛰던 김병장이 녀석의 군장을 벗겨 자기가 둘러매고는 외쳤습니다. 야, 보폭 줄이고 속도 늦춰. 군가하고 박자가 안 맞습니다. 군가도 느리게 부르면 되잖아. 다 함께 천천히 뛰자. 우리가 오이병에게 맞추는 거야. 미우나 고우나 우리 소대원이야. 기상천외한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부르던 것보다 2배는 느리게 군가를 불러야 했고 모두 녀석의 보폭과 속도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소대들도 모두 우리를 앞질러 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스워 보였겠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녀석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가 연병장에 들어섰을 때 먼저 도착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보람참 하루 일을. 우리가 부르는 군가는 거의 판소리 수준이었고 우리가 달리는 모습은 슬로우 모션에 가까웠습니다. 소대가 사열대 앞에 이르렀을 때 연대장과 대대장의 입가에서도 미소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날 일가를 끝내는 자리에서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낙오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민철이가 있는 2중대 3소대도 낙오자가 없었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군인이다. 우리는 그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집합시킨 김병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대원도 선택하지 못한다. 아무리 못난 부모도 사랑하는 나의 부모인 것처럼 소대원도 마찬가지다. 오민철이 우리 소대에 있는 한 녀석은 우리의 소대원이다. 돈과 근력으로 군대를 피해간 수많은 놈보다 오이병이 훨씬 용기 있는 남자다.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제대하더라도 오이병에게 좋은 소대원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날 이후 녀석은 진정한 우리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선생님. 난 중학교 시절 결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뜻도 모를 세계사 연대나 수학 공식을 줄줄이 외우는 삶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설책 읽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엉망일 정도로 공부를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어 시간만큼은 늘 기다려졌습니다. 김혜연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갓 40대에 접어든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셨고 늘 자상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좋아한 이유는 수업 시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책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고 자신의 연애 이야기 등 주제는 늘 달랐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모범생만을 편애하지 않으셨고 모든 학생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건너편 버스 정류소에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보면 피했지만 그날은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선생님 하고 부르며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버스에 타지 않고 반가운 표정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아직 집에 안 갔니?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요. 너 집이 어디지? 버스 타고 새 정류장만 가면 되거든요. 소방서 앞이에요. 그렇구나. 참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학교 수업은 재미없어요. 그 시간에 소설책 읽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지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대학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대학은 관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는 거야. 풍요롭게 산다는 게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선생님의 말뜻을 알기는 했지만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대학 보내줄 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중학교 3학년 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이 앞장서 나를 두둔해 주셨고 나 역시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나 때문에 선생님이 가슴 아파하시거나 곤란해지시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내 어깨를 다독거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좋은 애라는 걸 안다. 난 너를 믿는다. 몇 차례 반성문을 쓰기는 했지만 그 역시 선생님께는 칭찬거리였습니다. 너 반성문 잘 썼더라.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문장력이 뛰어나던데. 내가 글 쓰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반성문 쓸 일 자꾸 만들지 말고.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 크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은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윽박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 여러 차례 들켜서 정학을 한 번 당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서 손꼽히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싫었고 공부하기는 더욱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길에서 나는 중학교 동창들의 싸움에 끼어들었고 그것이 패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내 중학교 동창들이 학생을 상대로 돈을 뺐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단순한 싸움과 돈을 빼앗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돈을 빼앗은 행위는 이른바 노상강도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간단히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중 한 명이 돈을 빼앗을 때는 내가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을 해주었어 나흘 만에 혼자 풀려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강경한 선생님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유치장에 나흘이나 갇혀 있었던 나를 퇴학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퇴학시키는 일을 결정하는 상벌위원회가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서관에 앉아있던 나를 담임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너 김혜연 선생님 알지? 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세요. 오늘 날 찾아오신다고 연락하셨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번 사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서 김혜연 선생님은 정말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후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넌 좋은 애다. 선생님이 너 믿는 거 알지? 그만 가봐야겠다. 선생님은 서둘러 학교에서 나가셨고 나는 학생부 주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너 때문에 내 앞에서 우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재훈이는 1년 동안 교사로서 가장 흐뭇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 학생이라고. 그 사건은 선생님의 눈물 때문에 유기정학을 받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젓한 직장인이 되었으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끝까지 나를 믿어준 김혜연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두 편의 에세이였습니다.